영화는 잘 보셨습니까? 예. 네. 아마 가슴이 먹먹해지고 뭐 괴로운 점도 있으셨겠지만 그리고 슬픔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또 영화가 아주 막 괴롭고 슬픈 얘기만 하는 것은 또 아니라서 어떤 희망 같은 것도 여러분 가슴속에 싹 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기후위기 상황을 담은 첫 번째 다큐 영화라고 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맞죠? 네. 그래서 다큐 영화고 남태재, 문정면, 김진열 감독님의 바로 지금 여기 GV를 이제 여러분들의 박수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풍영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데 대구에서는 책방 고스란이라는 조그만 공간에 일을 조금 돕고 있어요. 돕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기후정의 활동가이면서 그리고 동물권 활동가의 정체성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기훈입니다. 저는 대구에서 쪽방 상담소에서 일하고 있고요. 네, 반핑원 활동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나왔죠? 두 번째 여름직이라는 그 다큐에 나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름은 김정열이고요. 사는 곳은 상주입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이런 그 상영회가 열린다 그래서 굉장히 또 기뻤고 반가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세 번째 마주보다 작업한 김진열이라고 하고요. 대구 5호 극장은 제가 이제 영화 작업 이제 할 때, 그러니까 완성을 이제 하면 5호 극장에 와서 한 번씩은 이렇게 상영회를 좀 진행을 하면서 관객분들 만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좀 친숙하기도 하고 반가운 공간이기도 하고 또 오늘은 이제 젊은 그러니까 청소년분들도 많이 오시고 이래서 되게 좀 반가웠어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까요? 청년들을 보면 그렇게 아직 반가울 청년이시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영화에 대한 얘기를 기본적인 감상을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제가 활동가다 보니까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이렇게 인터뷰하고 했던 최봉명 선생님, 간사님 모습이 조금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여성으로서 좁은 돌, 할머니 그분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또 각자 이렇게 회의하는데 되게 평등한 그 회의 구조 이런 것들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구에서 쪽방상담소 운영하고 있지만 서울하고 이렇게 다 전국적으로 연대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게 물품이 이렇게 동시에 지급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급했던 물품하고 서울이 지급했던 물품이 똑같은 박스가 여기 뒤쪽에 막 이렇게 보이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 되게 반가웠고요. 그리고 이때 촬영하던 당시가 되게 코로나가 심각했었던 그 시기였나 봐요. 사람들 모두 다 구사 마스크를 이렇게 땀 뻘뻘 흘리는데도 굳건히 쓰면서 그런 것들도 좀 기억에 남고, 그리고 이제 더위를 피하려고 이제 수건을 얼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들, 저희 또 폭염봉사단 나가면은 어르신들 다 그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익숙한 모습들이었고, 그리고 또 방 안에 보면 조리도구들이 이렇게 나란히 걸려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도 쪽방에 계시는 분들이 좀 비좁은 데 사시니까 이렇게 정리도 많이 안 하시고 이럴 것 같은데 그런 되게 네, 깨끗하신 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반가웠어요.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어쨌든 이 다큐에 우리 농민들 이야기, 특히 또 여성 농민 이야기가 담겨져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런 다큐가 아니면 사실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잖아요. 지금 농민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여성 농민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또 여성 농민들은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감독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한 2년 동안 찍었던 것 같아요. 이런 그 다큐를 통해서라도 기후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들 이야기가 많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고, 그 위기를 넘어서 우리는 정말로 어떤 그 대안들을 찾아 나갈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다큐가 썩 마음에 들지 않고 썩 재미가 없을지라도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기존에는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을 기록을 하는 작업들을 조금 주로 많이 이제 했었는데 기후 작업은 사실
제가 막 그렇게 막 기후 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이런 입장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냥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시민분들이 이제 그렇듯이 그냥 뉴스 보면서 지금 기후 위기가 좀 닥쳐왔다. 이제 그 정도로만 좀 느끼는 상황이었었는데, 저희 이제 이렇게 같이 작업을 좀 한번 옴니버스로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고 하는 제안이 이제 처음 왔을 때, 냉큼, 같이 하겠다. 근데 그때는 기후 작업보다는 사실은 같은 동료들하고 함께 작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좀 더 큰 무게를 좀 더 두고 작업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기후 관련해서 이제 제가 너무 이제 모르다 보니까 이제 공부하고 이제 수업 듣고 이제 이러면서 어느 시기에는 그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기후 우울을 좀 겪게 되기도 하고 이제 근데 저는 작업을 저희가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제작진하고 기획단하고 다 같이 매번 이제 제작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 촬영한 걸 모니터링을 이제 하면서 저희가 어느 거의 이제 편집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보니까 저희가 뭐 독리동의 여름도 그렇고 여름지기도 그렇고 마주보다도 그렇고 사실은 서로의 어떤 돌봄과 연대가 너무 이렇게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서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그려보자라고 했던 것도 아니었는데 영화 안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세 편 모두 이제 그렇게 서로 돌봄과 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을 좀 보게 되면서 우리가 이 기후위기 시대를 우리가 좀 이렇게 같이 겪어나가는데 이 돌봄과 연대가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나름대로는 어떻게 보면 희망적으로 좀 앞날을 좀 예측을 좀 할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되게 좀 감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가 그 돌봄과 연대라는 걸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다 포함이 됐다고 하셨는데, 기획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제가 저희가 기획 단계에서 20대 그 청년 기후 활동가하고 이제 60대 그러니까 청년과 노년의 기후 운동을 좀 기록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처음에 시작을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인물을 섭외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이제 민우혜경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기후 운동을 이제 처음 이제 시작을 하는 시민이었었고요. 그러니까 시민 활동가라기보다는 그냥 시민이시면서 이제 그러니까 기후 시민의 입장이었었고 강은빈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뭔가 활동을 하는 청년을 이제 찾는 과정에서 이제 두산에 이제 녹색 스프레이츠를 이제 했던 이제 그 활동이 있었으니까 이 청년들을 좀 기록을 좀 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제 해서 주인공들하고 이제 좀 몇 차례 회의하고 뭐 미팅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인물을 이제 그 두 분으로 이제 가지고 가게 됐는데 은빈님 같은 경우 저희가 처음에는 이 두 사람의 어떤 기후 활동을 중심으로 이제 기록을 한다라고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은빈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이번 작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주인공분들이 그렇게 자신의 그 활동을 디테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잘 안 해주세요. 일정이 있으면 좀 같이 공유 좀 해달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고 해도 잘 이렇게 메시지가 잘 안 오고 이렇게 하고 옆에 이제 붙어 있을 수밖에 이제 없는 상황들이었는데 은빈님하고도 뭔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내일 이제 일정이 어떻게 되냐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 나랑 같이 동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은빈님이 그때 무슨 오늘은 할아버지 있는 데를 갔다 왔고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는 처음에는 이제 진짜 이제 친할아버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얘기를 이제 듣다 보니까 또 이제 그거는 아니고 뭐 이렇게 본인이 가끔 찾아가는 할아버지가 있다 이제 쪽방촌에 계신다라고 이제 해서 그럼 할아버지한테 한번 말씀드려보고 괜찮으시면 나도 한번 가서 인사드리고 싶다 이제 해서 이제 같이 쪽방촌으로 이제 같이 가게 됐고 할아버지도 너무 처음 만났는데 할아버지가 아산 분이세요. 충남 아산 분이시고 저는 이제 충남 당진 사람이니까 할아버지의 사투리를 이제 제가 이제 알아듣는 거죠. 은비님 뭐요? 뭐 이제 이러고 있고 저는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어떤 말을 하는지 이제 알아듣기도 하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은비님하고의 관계 때문인지 이렇게 처음 만나는 저한테도 너무 아무렇다. 너무 이렇게 다 이렇게 열어주시는 느낌이 좀 들었었고요. 뭐 저 혼자고 청소도 해놓고 계시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할아버지하고도 이렇게 좀 재미있게 시간을 좀 보내고 근데 이 은비님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이 은비님만이 아니라 청년교육 긴급행동의 멤버들이 함께 이 할아버지를 같이
할아버지하고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알게 됐고, 그게 자연스럽게 기록을 하면서 좀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돌리동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그 서로 가진 것 없는, 그러니까 기후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약자에 대한 그 함께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연대의 마음들이 좀 있는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게 저희가 뭐 3명의 연출자 모두 처음에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 현장에 가서 기록을 하면서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기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공동체와 돌봄이 이 위기의 시대에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공동체나 또 돌봄이나 연대는 사실은 새로운 어떤 그런 대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농민들 같으면은 이제 뭐 1990년대부터 굉장히 이제 특히 어려워졌죠. WTO가 만들어지고 WTO 속에서 이제 그 자유로운 국제 무역이 만들어지면서 점점 더 이제 농업이 말살되는 그런 어떤 시대였잖아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공동체와 연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나오지만은 1993년도에 이제 국제 소농들의 이제 연대를 위해서 비아캄파 신화가 창립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고, 이제 그 전에 89년도에 이제 저희 전국 여성농민의 총연합이라는 단체가 창립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여성농민들의 어떤 처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전국적인 어떤 연대 조직을 만드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80년대, 90년대 그렇게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지금의 이 시스템 속에서 우리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어떤 연대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좀 그때부터 일찍 좀 하게 되는 것 같고, 계속 국내적인 연대, 지역적인 연대, 또 국제적인 연대들을 그 속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나마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한 2000년대 중반 들어오면서 2009년도에 저희들이 언니네 텃밭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 언니네 텃밭은 일단은 이 연대라는 것이 우리들만의 연대가 아니라 도시에 있는 사람들과의 연대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의 문제들을, 농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다 해서 2009년도에 이제 언니네 텃밭이 설립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저희들이 만든 게 연대와 더불어서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언니네 텃밭은 제가 살고 있는 곳도 이제 이름을 그렇게 정했어요. 경북 상주 본강 여성농민 공동체 이렇게 이름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언니네 텃밭을 하면서 저희들이 공동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고, 실제적으로 이 공동체가 가진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또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굉장히 개별적이고 나약했던 여성 농민들이 어떻게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알게 됐어요. 그게 한 2009년도 정도였고. 그리고 2010년 이후 이제 넘어오면서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졌죠.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이제 저희들이 더 절실하게 깨달았던 거는 이런 어떤 공동체와 연대라는 것이 서로를 돌보는 관계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기후 문제도 우리가 자연과 인간 또 인간과 비인간의 어떤 이런 어떤 돌봄들이 사실은 깨져버린 거잖아요. 또 그게 우리가 깨고 싶어 깬 게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그거를 깨나가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돌봄 관계들을 회복하는 것이 기후위기 대안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들었고, 실제적으로 이 기후위기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도 돌봄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활동가다 보니까 쪽방도 그렇고 서울은 되게 그 주민협동회라고 해서 거기가 되게 잘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지금 잘 되고 있나? 이런 의문을 계속 가지면서 영화를 보게 됐었고, 조금 이게 활동가로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되게 어려울 때 이게 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뭐 돈 많은 사람이 뭐 이렇게 이거 돈을 좀 나눠서 우리한테 이렇게 뭐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러면서 좀 어려운데 정이 나고 어려운 데서 뭔가 공동체나 연대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미정님께서
감상을 이렇게 남기셨어요. 꼭 봤으면 하는 영화다. 대구 시민, 대한민국 국민들. 김정열님에게 질문이 좀 많거든요. 네, 나래님 혹시 누구신가요? 아, 네. 혹시 본인 직접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너무 잘 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땅과 가장 가까운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기계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제 여성 농민들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인상이 깊었고요. 조금 궁금했던 거는 중간에 이제 약간 한잔하시면서 얘기를 하실 때, 좀 농민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지나가듯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맥락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네,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도시분들 만나면은 이렇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과연 농민 없이 살 수 있는가?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먹거리라는 것이 먹지 않고 살 수 없는 사람이 없는 거고 또 먹는다라는 것을 생산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는 건데 근데 사실은 지금의 대한민국 정책이라는 것은 농민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금 한 7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농업 정책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살롱 정책입니다. 농민들을 죽이는 정책이고 탈농 정책이에요. 농민들을 농업으로부터 탈농시키는 그런 어떤 정책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정책이 워낙 오랫동안 되어 와서 그런지 한 1995년도 WTO 만들어지고 막 이럴 때만 해도 우리 농업을 지키자 막 이랬고 2004년도에는 우리 쌀 지키기 뭐 전국 대행진도 했었어요. 막 전국적으로 그때 WTO로 인해 가지고 막 쌀이 관세화되고 막 이런 시점이었는데 막 우리는 꼭 우리 쌀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때 제일 반대했던 게 쌀은 절대로 수입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찬성했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뭐 우리 쌀을 지키자, 우리 농업을 지키자, 우리 농민을 지키자. 막 왜냐면은 농민 없이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정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는 농업과 농촌과 거리가 너무 많이 멀어졌잖아요. 예. 예를 들면 예전에 분들 만나면은 뭐 우리 아버지도 농사를 지어서 내가 지금은 농사 안 짓지만 나도 잘 농사 이제 좀 아는데 내지는 우리 외할머니가 농촌에 계셔가지고 내가 좀 아는데 뭐 이런데 지금의 농촌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고 우리나라 정책이 그렇게 됐고 우리나라 교육이 그렇게 돼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 없이도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그리고 지금의 이 기후 위기 속에서 농민이 어려운 게 농민만의 문제인가? 왜 도시분들은 이게 관심이 없지? 이 기후위기로 농민이 죽어가고 있고 이 기후위기로 인해서 식량을 생산하는데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는데도 왜 아무도 관심이 없지? 아마 뭐 그런 생각에서 그런 얘기 한 것 같네요. 예, 아마 이 다큐에서도 감독님이 그런 부분을 좀 잘 담아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여성 농민이 땅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뭐 이런 얘기 한 것도 아마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땅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땅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 기후위기 대안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 우리 땅을 비롯한 이 자연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회복해야 되고 이것이 회복될 때 이 기후위기가 완화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저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특히 그러면은 농업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이 우리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기후 위기에 최대한 기후에 가장 부담을 덜 주는 방식으로 할 거냐. 그거는 저는 생태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에너지를 덜 쓰는 방법, 그리고 이 땅을 살리는 방법, 그리고 이 우리가 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벌을 비롯한 이런 어떤 곤충들, 미생물들을 살리는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런 방식으로 식량을 생산해야만이 우리가 이 기후위기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고 그거를 저희들은 이제 뭐 생태 농업, 생태학적인 생산 방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여성 농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여성 농민은 오랫동안 그렇게 농사를 지어온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화학 농업, 산업적인 농업으로 굉장히 많이 변화됐지만은 그런 어떤 주류 농업 속에서도 여성 농민들이 가장 잘 어떤 땅을 보호하는 생태적인 농사를 지어왔죠. 그거는 왜냐면은 여성 농민이 저는 본질적으로 뭐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농촌 사회에서도 여성 농민은 산업적인 농업 생산 방식으로 변화되는데 가장 배제된 사람이었습니다.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화학 농업을 하려면은 비료 언제 하고 뭐 어떤 종자 쓰고 어떤 농약 치고 이런 게 주로 농촌에서는 기술센터를 통해서 그런 기술들이 이제 보급이 되는데 그 보급을 전수받는 사람이 주로 남성들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기술센터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도 남성이었거든요. 여성 농민들은 기술센터 교육에 지금은 좀 가시지만은 갈 수가 없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바빠요. 집안일도 해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농사일도 해야 되고 기술센터 교육에 갈 시간도 없을 뿐더러 기술센터 교육에 갈 수단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차가 없기 때문에 차는 주로 이제 남편이 갖고 있고 남편이 운전해서 가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떤 그 농업 생산 방식을 받아들인 사람도 주로 이제 남성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농사를 식구들을 먹여 살려왔기 때문에 여성 농민들은 텃밭을 비롯한 식구들이 먹을 농사를 지어왔어요. 그런 어떤 생산 방식을 저는 농생태학적인 생산 방식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한때는 굉장히 비과학적이다 또 내지는 비생산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 반생산적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왔지만 그것이 지금 시대의 어떤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여성 농민이다. 왜냐하면 여성 농민은 어머니로부터 우리는 그런 농사법을 우리는 배워왔고 동네 할머니로부터 그런 농사법을 배워왔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제 토종 종자가 있는 거죠. 영화 내에서도 소농이 자원을 30%의 자원만 가지고 전체 먹거리의 70%를 생산한다. 그리고 산업농은 70%의 자원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30%의 먹거리만 생산한다. 그러니까 효율성으로 따져봐도 단순하게도 이렇게 훨씬 더 소농이 역할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 하신 얘기 중에서 또 뭐죠? 산업 농해에서 배제된 여성 농민이 오히려 지금은 역설적으로 기후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분들이 되었다는 사실도 역설적으로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주님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저 채팅방에도 질문이 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네, 열심히 하는 네오님께서 첫 번째 영상이 빈민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후위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의도하시는 부분이 뭐냐라고 하셨는데, 이것과 그리고 그 대구 쪽방촌의 상황을 좀 연결을 지어서 활동가로서 기후위기에 쪽방촌 얘기가 가장 먼저 배치가 되었다는 이유와 함께 대구 쪽방촌의 상황을 또 뒤에 질문이 또 있더라고요. 대구 쪽방촌의 상황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대구에 어디에 쪽방이 있는지도 문의를 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요. 여기 비근한 그 거리에도 있습니다. 여기 경상감염공원 인근에도 있고요. 그리고 대구시청 뒤쪽에도 있고요. 그리고 대구역, 동대구역, 그리고 북부시외 버스 터미널, 뭐 이렇게 역사라든지 아니면 칠성시장, 서문시장 이렇게 오래된 그 재래시장 인근 그런 쪽에 이제 쪽방촌이 밀집되어 있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처럼 이렇게 돈이동, 동자동 이런 식으로 동마다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모여 있는 곳도 있고 분산되어 있는 곳도 있고 한 600명 정도의 쪽방 주민이 저희가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추산한 그 주민은 600명이지만 저희 쪽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그런 그 비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있고 폭염이 시작되면 대구가 폭염으로 되게 유명한 도시잖아요. 그래서 폭염이 시작되면은 쪽방에 이제 유명인들이 많이 옵니다. 유명인들이 뭘 막 이렇게 들쳐오고 많이 오는데, 저희도 그 쪽방 상담소도 2003년부터
저희가 이제 2007년부터구나. 설립된 지 2001년에 설립돼가지고요. 2007년부터 저희가 대학생들 봉사자들하고 같이 이제 그 폭염나기 캠페인이라고 해서 어르신들 이제 만나 뵙고 안부도 묻고 후원 물품 들어오면 이렇게 갖다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이내협 선생님도 계시는데 의사 선생님들하고 아까 전에 그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같이 이렇게 이제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문의하는 그런 활동을 계속 해왔어요. 모니터링 사업이라고 해서. 근데, 작년의 경우에도 온열 질환자가 한 6분 정도 발생을 했어요.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처음에는 이게 온열 질환으로 잘 모르세요. 그 쪽방에 계시는 분들이 되게 인내심이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뭐 더워도 이렇게 잘 선풍기가 부채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되게 수건 이렇게 얼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내심도 되게 많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작년에 이렇게 폭염 캠페인도 하고 뭐 이런 건물 진단 같은 사업들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쪽방이 진짜 더운지 한번 보자. 열화상 카메라 이렇게 다 책정하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 사업들도 했었는데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면 결과 보고서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또 30%로 가고 있는데 폭염 때 이제 쪽방과 어떤 연결이 있냐. 그래서 그 기후 위기라는 게 사실 60대 그 기후행동 어르신도 나오셨지만 본인은 이제 모르고 살았다. 그래서 근데 부끄러움 때문에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라는 멘트를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기후위기나 이런 것들이 가장 탄소 발자국을 발생하지 않는 빈곤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그리고 가장 먼저 그 기후위기라는 것이 가장 먼저 이제 뭐랄까 괴로운 고통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아파트 단지의 그 평균 온도하고 쪽방촌의 평균 온도를 비교를 했더니 거의 아까 전에 제가 적어왔었는데 한 6도인가 막 차이가 났었어요. 그 쪽방촌의 그 실내 온도가 32도인가 그렇고 그 아파트가 37도인가 아파트가 32도고 쪽방촌이 37도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집에 사는 것 뿐인데, 나는 그냥 빈곤한 상태로 그냥 쪽방촌에 사는 것 뿐인데, 그런 지구온난화라든지 기후위기라든지 이런 것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기후위기에 가장 먼저 쪽방촌의 그 돈이동의 여름이라는 것이 나온 것도 이유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세 개의 꼭지마다 주거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우리가 그 기본권이라고 배우잖아요. 초등학교 때. 근데도 그 주거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걸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잘 못하고 이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처음에 나왔고, 그리고 기후위기에서 주거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연결되는 게 아닌가라고 제가 감독은 아니지만 감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약간 가벼운 질문을 가보겠습니다. 지금 되게 뜨거워져서 좀 시키겠습니다. 김진열 감독님께 질문을 좀 약간 가벼운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안 가벼울 것 같은데. 진짜 가볍게 하겠습니다. 강은빈, 민윤희, 혜경 다음은 누굴까요? 아니 궁금한 그러니까 두 분을 선정한 이유가 아까 시작하시면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청년과 그리고 노년층에 있는 활동하시는 분을 취재하고 싶으셨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혹시나 이 마주보다 2를 찍는다 시리즈로 이제 계속 나가실 거잖아요. 그래서 2를 찍으시면 누구를 찍고 싶으신지 그리고 강은빈, 민윤희, 혜경 활동가를 만나면서 주변에 사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좀 궁금해서 네, 그럼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저는 이제 이 작업에서 제가 너무 그동안 제가 만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갈래길을 이 바로 지금 여기 작업을 하면서 좀 만난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석탄화력발전소 문제가 저한테는 그 되게 좀 약간 충격적으로 좀 다가왔었고, 그 이후에도 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기록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작업이라는 게 이제 하다 보면서도 이제 엎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삼척 석탄화력 발전소가 이제 1호기, 2호기가 있고 1호기가 이제 어쨌든 여러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 5월 달부터 가동이 좀 시작이 됐고 2호기는 이제 10월 달부터 가동 예정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제 문제들은 좀 많기는 좀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삼척 석탄화력 발전소하고 그 태안에서 지금 내년부터 이제 태안에서는 그 석탄화력 발전소가 이제 폐쇄로 이제 접어들거든요. 그래서 태안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발전소 노동자분들의 어떤 그 일자리 이후에 이제 일자리 전환 문제 때문에 지금 좀 논의들이 항상 활발하게 좀 되어가고 있어서 석탄화력 발전소가 가동이 되는 어떤 한 지역 그리고 이제 폐쇄가 된 이후에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그 한쪽은 켜지고 한쪽은 꺼지고 이제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그 안에 청년들의 활동이 좀 같이 연결을 좀 되면 좋겠다. 그 청년기후 긴급행동이 이제 올해 이제 삼척으로 조금 집중하는 행동들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걸 좀 어떻게 연결을 좀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작업에 대한 거는 아마 한 취재를 좀 기획 단계에서 좀 더 기록을 좀 하고 한 10월 뭐 이쯤에 조금 좀 정리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가벼운 질문이 아니었네요. 네. 그러고 보니 지금 삼척 5월 17일에 제가 찾아보니까 5월 17일에 포스코 삼척 블루파워 상업 운전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상업 운전 시작하고 네. 네. 그리고 3월 30일에 저는 거기 태안에 가서 삼상공 노동자 이제 행진에 참여를 했었는데 또 파업을 또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업도 예고되어 있고 그래서 만만치 않은 싸움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말씀 딱 듣고 보니까 오른쪽에는 석탄화력 발전소를 켜고 왼쪽에는 끄고 정말 터무니없는 한 톤의 이 작은 땅덩어리 내에서도 기후학당 국가는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시 공공주택이 꽤나 이제 영화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되게 쪽방 사람들한테도 필요한 것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보편적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일일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는 주택 정책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신혼부부들한테 집중돼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런 공공주택 쪽방을 중심으로 말씀하시는데 공공주택이 대구나 아니면 전국에서 어떤 식으로 준비되고 있는지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공공주택은 LH에서 준비되고 있고요. 제가 준비한 건 아니라서 일단은 저희 나라 그 주택 정책이 좀 그 웃긴 게 애를 많이 낳거나 그러니까 애를 많이 뭐 다자녀 가구거나 아니면은 소득이 진짜 저소득이거나 아니면 진짜 신혼부부에게 왜 주택을 공급하겠어요? 집을 이제 공급을 해줄 테니까 애 많이 낳아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택 정책이 되게 가족 중심이에요. 가족 중심. 네. 근데 지금 조금 이제 워낙 1인 가구들이 너무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고, 이제 가족의 개념, 가구의 개념을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해야겠다 해서 1인 가구 정책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으면서 이제 청년들에게 청년 빈곤, 청년 주거 빈곤 쪽으로 좀 눈을 돌리고, 그리고 지금은 청년들에게 좀 공급하는 방식으로 좀 바뀌고 있어요.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이 너무 심하니까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청년들한테 좀 주거비를 좀 지원해주고 월세를 지원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바뀌고 있는데 사실 쪽방에 계시는 분들은 비주택 거주자라고 해서 왜 작년에 오세훈이 나와서 뭐 반지하를 없애겠다 뭐 이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비주택 거주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비주택 거주자용 매입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원룸을 지원을 해주거나 원룸 형태의 LH가 원룸을 사서 그걸 이제 빌려주거나 아니면 전세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전세 보증금을 이제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정책들 2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비주택 거주자용 매입임대주택 가시려고 이제 신청에 놓고 있는 쪽방 거주민들 같은 경우에 1년을 기다려도 잘 안 돼요. 네, 1년을 기다려도 거의 진짜 그 순서를
받기가 너무 어렵고 1년 반, 뭐 2년쯤 돼야지 이제 잊을만 하면 이제 이제 가는구나라고 이제 얼마 전에도 몇 분 가셨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그 주거를 상향하는 것, 그리고 더 좋은 주거에서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저희는 그 다음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노숙에서 쪽방으로 가고 쪽방에서 매임대주택으로 가고 그 다음은 끝이냐라고 했을 때 이 매임대주택 가면 공동체가 없어져요. 쪽방 공동체가 없어져요. 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고독사 당하기 너무나 좋은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신청을 왜 못하세요? 안 하세요?라고 물으면 내가 거기서 죽으면 누가 나 시신을 해주겠냐. 그래도 여기 있으면은 누가 주인 아주머니가 들다 보기도 하고 너희가 와서 보기도 하고 옆방 아저씨가 뭐 라면을 대신 받아주기도 하는데 내가 임대주택 가고 원룸 가면은 누가 나를 장례식을 치러주겠냐. 나는 뭐 시신이 부패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되게 무서운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임대주택에 가더라도 임대주택 분들이 어떻게 그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주택에 가더라도 혼자 밥을 해 먹고 이제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스스로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거 정책도 주택 공급 당연히 해야 되고 당연히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데 그것도 지금 사실 안 하고 있어요. 대구나 그 LH나 대구 주택 죄송합니다. 대구 도시공사에서 잘 안 하고 있어요. 예, 안 하고 있는데 쥐꼬리만큼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가서도 집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코디네이터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이게 정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도 같이 가야 된다. 예. 통합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러네요. 하드웨어만 계속 공급한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걸 확실하게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디테일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계셔서 알 수 있는 정보 같아요. 그래서 시민으로서 요구를 할 때도 좀 더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만들 수 있도록 촘촘하게 배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또 이제 인기 배우 김정렬 배우님 질문이 약간 쌓여 있는 게 있어서 사전에 질문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스마트팜이 좀 기후 고민 많은 사람들한테는 숙제죠. 기후가 굉장히 더 나빠지고 있을 거고 생산량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어쨌거나 지금은 대안으로서 스마트팜을 얘기하는데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과연 식량 생산 이런 것도 가능할지, 그리고 땅으로부터 괴리된 공장 생산 느낌이 강한데 이런 건 문제가 없는지, 요건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시고 덧붙여서 생태적인 농업으로 우리가 뭔가 식량 생산을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뭐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이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적응 대책이라는 것이 지구 평균 기온은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맞게 우리가 적응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저는 적응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 지구 평균 기온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다가는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인류가. 그래서 계속 이 온도를 거기에 맞게 우리가 무슨 돈룩업이었나요? 그런 영화처럼 아니면은 SF처럼 지구 평균 기온은 계속 올라가고 우리는 거기에 맞게 계속 이런 어떤 SF적인 이런 시설들을 계속 만들어서 돈 있는 사람은 살아가고 돈 없는 사람은 죽어가고 이런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기후위기 대안이라는 것은 지구 평균 기온을 낮춰야 되는 거거든요. 더 이상 탄소 배출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 모든 인류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본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길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스마트팜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팜 자체가 그 시설을 만드는 것 자체가 엄청난 탄소를 배출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마트팜은 그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발생하는 대기 중에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토양이거든요. 대기 중에 방출되는 이산화탄소의 3분의 1은 토양이, 3분의 1은 바다가, 3분의 1은 숲이
탄소를 흡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이 대안은 대기 중에 방출되는 이것이 어떻게 숲과 바다와 땅이 흡수할 수 있도록 할 거냐라는 게 이제 우리의 관심사여야 되는데 스마트팜은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이 기후위기는 계속 심화될 거다. 심화될 될 속에서 노지 농사는 안 되니까 노지에서 밭농사는 안 되니까 스마트팜이라는 이런 어떤 시설들을 만들어서 먹거리를 생산해야 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어쨌든 놓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은 이 탄소 배출 줄일 것인가 일단 관심이 없는 굉장히 이산화탄소 배출이 높은 그런 어떤 산업적인 방식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스마트팜은 어떻게 농민을 배제하는가예요. 왜냐면은 스마트팜 한 1000평 정도 만들려고 그러면은 몇 억이 들어요. 근데 그 몇 억을 가지고 스마트팜 농사에 달려들 수 있는 농민이 없어요. 그래서 정부는 어떻게 하냐면은 스마트팜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엄청 장기저리 융자를 줘요. 왜냐하면 농민들이 돈이 없어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은 당연히 안 하죠. 저 같은 사람은 안 하죠. 왜냐면은 내가 뭐 앞으로 농사를 뭐 얼마를 더 짓는다고 제가 몇십억을 투자해서 스마트팜을 짓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 안 하니까 그게 이제 청년들 정책으로 엮여지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엄청난 한 30년 정도 이렇게 자금을 빌려줘. 물론 절이긴 하지만 자금을 빌려줘요. 빌려줘서 이제 청년들한테 꼬시는 거죠. 우리가 정부가 돈을 줄 테니까 스마트팜 해라. 스마트팜 하면 돈 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스마트팜 그런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스마트팜 자체가 뭐 어떤 탄소를 배출하는 산업이기도 하지만 스마트팜을 해서 그러면은 스마트팜 하는 사람들은 농민들은 먹고 살 수 있느냐? 못 먹고 살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스마트팜 농민들이 지금 거의 뭐 파산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왜 그게 안 되냐 하면은 스마트팜은 엄청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지을 때도 물론 돈이 들어가고 그게 빚으로 시작하지만은 그게 계속적인 어떤 전기 에너지 뭐 이런 게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저절로 하늘의 비와 뭐 이렇게 햇살로 이렇게 자라는 농작물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전기 에너지를 써서 이걸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비도 엄청 많이 드는 건데 생산비는 많이 드는데 거기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가격 보장이 안 돼요. 우리나라 농산물은 다 거의 생산비 이하라고 보시면 돼요. 농민들이 망하는 이유가 생산비 이하기 때문에 농민이 망하는 거거든요. 농민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래서 스마트팜에서는 엄청난 생산비를 들여서 토마토를 생산해놨는데 그것이 시중에 나와서 생산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이 처음에는 정부의 말을 듣고 어쨌든 했는데 뭐 파산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얼마 전에 제가 익산에 계신 농민들한테 들은 얘기는 스마트팜 하는 청년들이 자기한테 와서 호소를 하는데 스마트팜 농사를 하게 되면서 이혼율이 엄청 높아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경제적인 이 문제 때문에 이혼율이 엄청 높아졌다는 얘기를 익산에 있는 농민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청년이 진짜 울다시피 얘기하더라. 나 이제 어떡하냐 이거 빚은 내가 이렇게 져놨고 뭐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팜은 결코 친환경적이지 않아요. 스마트팜에서 무농약 지금 상주가 스마트팜 혁신밸리라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큰 스마트팜 단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갔는데 그 사람이 몇 가지 이제 안내한 사람 몇 가지 얘기를 해요. 스마트팜은 친환경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래요? 이랬더니만 스마트팜에서는 양액 재배라 그래서 엄청난 화학 물질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땅에 농사 짓는 게 아니잖아요. 땅에 있는 땅의 힘으로 작물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화학 비료로 농사 짓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작물은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농약 엄청 치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하나 하는 말이 사회자님도 얘기했지만은 이것은 식량 생산은 못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스마트팜의 기술이 식량 생산을 못해요. 거기에서 쌀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밀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콩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옥수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거는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뭐 이런 작물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엄청난 에너지를 써가면서 엄청난 탄소를 써가면서 또 농민들한테 엄청난 빚을 지워가면서 하는 게 맞는가라는 그런 어떤 질문이 있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문제인데 이 땅을 살아있는 땅으로 만들어서 이 땅이 대기 중에 있는 탄소를 흡수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엄청난 시멘트 건물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농민들이 갖고 있는 이 농지에 그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의 농업 진출입니다. 스마트팜은 농민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자재 팔아먹는 사람, 양액 팔아먹는 사람, 화학비료 팔아먹는 사람, 그리고 그 에너지를 컴퓨터로 제어하는 KT 뭐 이런 데가 거의 뭐 이제 농업
왜 기업이 진출하는 그런 어떤 통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추가 질문 지금 방금 떴는데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농산물은 그럼 건강에 좀 안 좋을 수 있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상주에 있는 스마트팜에서 나오는 스마트팜 혁신비료 상주가 제일 크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뭐 오이, 딸기, 그다음에 뭐가 나오더라? 멜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다 친환경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스마트팜에서는 무농약이라고 나오는데 유기농 재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팜에는 유기 재배라는 인증을 붙일 수가 없어요. 유기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농약이 들어올 텐데 무농약이라고 나올 텐데 무농약은 뭐냐면은 이제 일단은 농약은 안 치지만은 그 작물을 키우는 거는 화학 비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친환경이라는 말 붙일 수가 없고 유기 재배라는 말 붙일 수가 없고 뭐 무농약 재배는 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스마트팜에서 나오는 무농약 농산물을 제가 일단은 본 적은 없습니다. 아마 있을 거예요, 있기는. 근데 그건 엄청난 화학 물질로 키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약은 안 치지만. 네. 하여튼 스마트팜으로 지금 거대한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농업에 관심이 있는데 되게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막 학교에서도 저 농촌에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지난 농담으로 스마트팜 이렇게 사업 투자해가지고 돈 잘 번다는데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저는 약간 소름 돋기도 하고 학생들이 저렇게 이렇게 계속 스마트팜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떠나 뭐 그런 걱정도 되기도 하더라고요.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때가 되어서 일단은 두 분은 마지막 말씀 준비해 주시고 감독님께 질문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영화가 이렇게 지금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계속 오고 응원해 주시는 마음은 큰데 혹시나 이게 어떻게 지금 홍보가 되거나 알려지고 있는지 그리고 네. 그리고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없는지 이런 걸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3월 마지막 날하고 4월 1, 2일에서 3일간 서울에서 이제 시사회를 좀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그 시사회 때는 이제 그 기후 관련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을 이제 모시고 시사회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대구에서 이제 해주신 것처럼 이제 공동체 상영 신청을 좀 받고 있어요. 제가 일단 링크를 하나 공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공동체 상영 신청을 좀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제작진 내부에서는 조금 이거를 한번 좀 이렇게 영화제에 출품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영화제 쪽에서도 좀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들을 좀 전달을 좀 해주시고 계셔서 영화제에 맞춘 버전을 좀 한번 좀 작업을 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1편, 2편, 3편 이제 이렇게 그 옴니버스 형식으로 이렇게 세 편으로 나누어져 있다면 영화제로 갈 때는 좀 이 세 편을 이렇게 서로 좀 이렇게 오고 가는 방식으로 해서 한 편으로 좀 제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해서 그 논의를 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영화제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최초의 기후 다큐라고는 저희가 말을 못 하거든요. 왜냐면은 방송 다큐에서도 워낙 많이 했고, 그리고 또 독립 다큐 안에서도 어떤 기후나 뭐 이제 이런 관련해서 그 이야기를 한 작업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국 최초의 뭐 기후 다큐멘터리 뭐 이렇게 하기에는 앞선 작업들이 좀 있고, 이제 그런데 영화제에서는 그래도 이게 조금 좀 다른 맥락으로 좀 읽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많이들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공동체 상영 좀 하고 있고, 이제 뭐 카톨릭 쪽에서도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저희가 처음에 작업을 할 때 이 작업은 사실은 그 맨 밑에 보면 이렇게 뭐 그 기획했던 분들 나오고 뭐 단체명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서울에 이제 기후 시네톡이라고 5년이 이제 넘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기후 관련한 다큐멘터리, 영화, 극영화 다큐멘터리 할 거 없이 영화를 보는 모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그 카톨릭에 있는 그 작은 형제회하고 푸른아시아하고 이제 몇몇 그 분들이 소규모로 이제 모여서 5년 전에 시작을 하셔서 해외에 있는 영화들을 이렇게 그쪽하고 접촉을 해서 영화를 이제 받고 번역하고 자막 입력까지 이분들이 직접 다 이제 하셔서 그 뭐 후원을 그러니까 그
약간 자유롭게 음. 관람료를 좀 내는 방식으로 해서 5년 넘게 진행을 지금 해오고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그 영화 상영을 이제 하시다가 매번 이제 해외 사례를 이제 보게 되니까 국내의 상황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작업을 한번 해볼까 해서 처음 2년 전에 이제 시작이 됐었고 그때 시작이 됐을 때는 3편의 작업을 한다. 근데 작업비가 아주 작은 소액으로 이제 계획을 이제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 주교님 한 분이 이제 퇴임을 이제 하시면서 그 받으신 금액을 상당 금액을 이렇게 이쪽 제작비로 이렇게 넘겨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이제 신부님도 이 주교님한테 가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이랬었는데 영화 작업을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원래는 6개월 안에 기획, 촬영, 편집까지 다 마무리를 하는 거로 이제 했었는데 저희가 이 작업이 좀 2년 동안 좀 진행이 되는 상황 조금 더 그냥 하다 보니까 이거로는 안 되겠다 해서 조금 더 기록을 해야 되는 것 같다 이제 하면서 작업이 좀 길어지고 그래서 기획을 하셨던 선생님들이 약간 좀 중간에 지친 그래서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냐 이러면서 주관하셨던 신부님이 영화는 아닌 것 같다. 영화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해서 신부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게 제가 이제 그럼 이후에 뭐 하고 싶으세요? 했더니 기후 뮤지컬을 할까요? 뭐 이러니까 좋은 것 같다. 대중적이다. 기후 뮤지컬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시사회 할 때 신부님 그 주교님께서 오셨었어요. 그래서 주교님이 오셔서 영화 이제 보시고 너무 이제 좋으셨다고 그래서 신부님한테도 더 지원을 좀 하고 싶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더 지원을 하고 싶다. 그래서 신부님이 그러니까 저희 이제 바로 지금 여기 시즌2를 해볼까요? 그래서 저희가 신부님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뮤지컬을 하셔라. 그래서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작업을 하면서 저희 그 문장현 감독하고 저 같은 경우는 기후 관련한 작업이 처음이었었고요. 남태재 감독님은 앞서서 이제 월성 작업도 하셨고 기후 관련한 작업을 계속 좀 해오고 계세요. 근데 저나 문정현 감독 같은 경우는 이 작업을 통해서 이제 기후에 대한 작업을 좀 이후에도 좀 더 한번 해보고 싶다, 지속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됐고, 그리고 공동체 상영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기후 관련한 그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을 좀 계속 만나고 있는 것도 저희한테는 좀 큰 축복인 것 같다 싶습니다. 공동체 상영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동네 한 영화 상영, 한 공동체 상영 목표로 저희 대구에서 많이 상영하면 좋겠다 싶네요. 박수 한번 감독님께 보내주시면 지금 시간이 다 돼서 혹시 섭섭하시겠지만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하시고 싶었던 말씀인데 못하셨던 것들이라든지 이런 걸 내년에 저희가 그 영화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강은빈, 그러니까 청년교육 긴급행동의 은빈님하고 은호님이 그 형사재판이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 전원 합의체로 이제 넘어갔다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막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희 엊그저께 대법원 판결이 좀 났어요. 대법원에서는 지금 이 판결을 다시 뒤집는, 그러니까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제 이 친구들한테 형사재판에서 이제 벌금 500만 원 형을 좀 내렸었는데, 그걸 다시 원심 파기 판결을 좀 내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승소를 좀 한 거죠. 그래서 기후재판 안에서는 되게 조금 큰 사건이라는 사건, 그래서 이후에 기후활동가들한테 뭔가 좀 좋은 소식이 좀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삼척에서 오신 선생님도 이제 그 성환기 선생님은 이제 뭔가 좀 빛이 보이는 것 같다 하면서 되게 좋아하셨고, 저희도 대법원 재판정 안에서 와 소리를 이제 지르면서 환호를 좀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는 원심 파기 판결이 좀 났고요. 그리고 이제 수원지방법원으로 넘어가서 다시 이제 수원지방법원에서 판결할 걸 다시 기다리는데 아마도 승소를 좀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재판 과정을 보면서 이게 지금 3년여간에 걸친 재판 과정이었는데, 그 청년교육 긴급행동이 사실은 이 청년들이 처음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 친구들이 운영을 좀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유엔에서 지원을 받던 것도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판단을 해서 우리 지원받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왜 지원을 안 받냐 이랬더니 너무 이렇게 사람이 좀 외부에서 지원을 받으니까 좀 점점 좀 무뎌지는 것 같아서 그냥 우리 힘으로 자체적으로 좀 더
단체를 꾸려가고 싶다 해서 이제 외부 지원도 좀 끊어내기도 했고, 그리고 단체 처음에 제가 만날 때는 회원이 30여 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회원이 50명이 넘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이 단체 활동가들이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주변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다시 더 붙고 붙고 이런 형식으로 좀 꾸려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친구를 이제 엊그저께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논문 작업을 하고 있는 친구여서 논문은 좀 어떻게 주제를 어떻게 가지고 가고 있냐 했더니 그 김학성 할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예전에 이제 기후위기에 관한 자신들의 어떤 싸움에 대한 그 과정을 논문으로 좀 정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본인들이 싸우는 이 마음, 어떤 다른 타자에 대한 애도하는 마음이 자기는 그 김학성 할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그 과정이 좀 되게 인상 깊었고 거기에 좀 더 그러니까 자신들이 운동을 할 때 어떤 이 마음, 태도 이제 여기에 좀 집중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희가 2년여간을 기록을 하는 과정이 그 청년교육 긴급행동 형사재판의 어떻게 보면 승소를 좀 같이 보게 되는 과정이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그런 젊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삶을 좀 옆에서 같이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도 가끔 이렇게 기사 검색해 보시면 그 판결의 이유도 좀 나오거든요. 지금 손괴죄가 이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대법원의 판결도 좀 있어서 기사도 좀 계속 봐보시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 일정이 언제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기후위기를 완화해 나가는 우리의 행동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힘들 것만 같지는 않다. 맨 앞에서 얘기했던 공동체, 연대, 돌봄, 그 외에 무슨 대안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먹거리와 농업 쪽으로 좁혀서 본다 그러면 농업과 먹거리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가 전체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농업과 먹거리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지금의 어떤 시스템을 바꾸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줄일 거냐? 공동체적으로 먹고, 같이 연대하고 같이 돌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역에서 지역 먹거리 시장 이용하고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민들 직접 만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실은 어렵지는 않은데 우리가 시도해보지 않았고 활성화되지 않았는 건데 그런 방식으로 우리 생활을 바꿔야 되고 농업과 먹거리 바꾼다라면 사실은 우리 미래는 지금보다 저는 더 아름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얘기들을 하려면 자주 만나야 되겠죠. 저희들도 대구 쪽방촌 오늘 선생님 만나면서 우리 상주 여성농민하고 여기 쪽방촌 선생님 한 번 더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서로 지역에서 자주 만나고 지역 먹거리, 지역 농민들, 지역 소비자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여기 앉아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같이 주최했던 생명평화 아시아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수녀님 세 분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쪽방 상담소 많이 도와주고 있는 거 저희 알고 있고요. 그리고 대구에 대구 청년 기후행동에서도 왔습니다. 네, 너무 고맙고요. 저는 이런 이제 행사하면은 항상 그 홈리스 영화로 여기서 행사를 했었는데 항상 서울 얘기만 했어요. 사실 그게 조금 저는 상주에서 오셨지만 저는 그게 한 번씩은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인데 항상 서울 얘기. 예. 그래서 대구 쪽방 얘기 좀 누가 감독님 좀 대구 감독님 좀 섭외해서 찍어주세요라고 해야 되지 않나? 예. 그런 생각 좀 하면서 네. 살짝의 아쉬움을 남기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생명평화 아시아가 그 청년 기후 행동 활동을 정리하는 보고서를 원래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가 잘 만들어지도록 우리가 총력을 좀 쏘면서 힘을 좀 내도록 응원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구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는 한 달에 한 번 금요 행동을 하죠. 그래서 그런 행동에도 혹시나 이게 공지가 뜨면 참여를 해서 이런 영화도 보고 실천도 같이 하는 그런 걸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석탄화력 발전소가 또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관심을 기울여야 이게 그 석탄 화력 발전소 문제를 가까이 있는 우리 문제부터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공동 주체가 생명평화 아시아와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대구쪽방상담소, 그리고 대구주거복지센터였습니다. 그리고 협력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에서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 도움을 주신
이 프로그램 도움 주신, 영화에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가 정세랑 작가가 있는데, 네, 내겠습니다. 네, 정세랑 작가가 수필집에 에세이에 썼던 문구가 되게 좋아서 저는 주문처럼 외우는데요. 세상이 망가지는 속도가 무서워도 고치려는 사람 역시 쉬지 않는다는 걸 잊지 않으려고 한다. 용기를 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 분 보면서 고치려는 사람들이 여기 있고, 또 이렇게 여기를 보니까 고치려는 사람들이 여기 다 계시네. 그래서 그런 고치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난잡하게 연결되어서 기후위기 시대를 넘는 그런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또 준비해 주신 분들도 애쓰셨습니다.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면서